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3일 회계법인의 서용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들이 IPO 할 때 신경 쓰실 부분들 중에서 재무나 이제 회계, 내부 통제 관점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기술 쪽에 계시거나 이런 재무나 뭐 내부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회계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장사 혹은 뭐 비상장사들의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이제 감사, 세무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M&A라든지 뭐 ERP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 ESG 이와 등과 이런 부분들과 같은 각종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어서 일종의 회계 관련 백화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대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회계법인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3일 회계법인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삼정, 한영, 안진 이런 회계법인들이 있어서 이 회계법인들을 소위 빅4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대형 상급 병원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 가기 전에는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사들은 사실 상경계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경로를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요. IMF 시기에 그 학생회관에 가서 서점에서 책을 봤더니 수학하고 제일 비슷한 회계로 되어 있는 책들이 그나마 좀 이지해 보여서 CPA 시험 보고 3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일에 다니면서 뭐 아마 회계법인 회계사 생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연말 기말감사 시즌에 야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불이 꺼지지 않는 뭐 그런 오피스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던 시점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영국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런저런 업무들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회사 중에서는 LG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뭐 아직은 초기 기업이었던 셀트리온 이런 업무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머크의 자회사인 이제 한국 MSD 감사 업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머크 본사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가 뭐 사실 시차도 나고 뭐 영어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잘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 뭐 파이프라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얘기 듣던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머크에서 이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키트루다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뭐 회계사 입장에서는 제약회사에서 파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후에 뭐 파트너가 되고 나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기술특례 상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상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법인 안에서도 이제 업종 담당을 제가 바이오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 바이오팜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이제 감사 업무 그리고 자문 업무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서울대 바이오 CEO 과정도 다니고 저희 미래연하고도 연결이 돼서 바이오 헬스 경영학교에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상장해야 하는가? 아까 뭐 앞서 시간에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업자가 뭐 결국은 자금 조달을 계속 하다 보면 투자 유치 이퀄 곧 상장 준비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분 입장에서는 R&D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를 하는 순간 향후 엑싯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수밖에 없고, 뭐 국내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이 M&A라든지 뭐 라이센싱이라든지 이런 대안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장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측에 이제 그 표시해 놓은 것이 실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이제 외부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계약서들인데요. 뭐 내용을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가증권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 혹은 등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주식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도 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등등의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결국은 투자자가 충분한 수익을 가지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라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장 준비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코스닥 기술 특례 말고는 대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는 코스피라고 하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라고 하는 시장도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상장 요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재무 요건들을 보시면 뭐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뭐 2,000억 이상 혹은 5,000억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요건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코스피에 직상장한 바이오 업종의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대기업이거나 뭐 아니면 뭐 진단이 막 화랑이 되었을 때 뭐 이렇게 좀 상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코스닥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코넥스가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뭐 모든 사례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 코넥스에 실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뭐 경영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좀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넥스가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도 좀 충분하게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는 뭐 신속 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로 눈을 돌려서 나스닥을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에도 마침 뭐 팜 이데일리라고 하는 곳에서 기사가 나왔던데요. K 바이오텍 중에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나 상장을 실제 한 회사로서 정말 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국내 예를 들면 대학을 간다고 치더라도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뭐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에 상장 도전을 하다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스닥을 도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약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뭐 자금 조달 확률도 좀 높고 뭐 거래를 성사시킬 확률도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나스닥이 분명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나스닥에 만약에 도전하시려고 한다면 코스닥하고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는 뭐 각종 전략, 내부적인 리소스라든지 외부 자문사, 뭐 VC 등등을 다 이제 함께 좀 아우러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이제 실제 상장을 한 경우에도 사실 이 나스닥은 퇴출 요건이 좀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낮은 퇴출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뭐 1불 미만인 상태로 몇 달 동안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약 5천만 불 뭐 미만인 상태로도 몇 달 동안 지속된다든지 이러면 뭐 회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상폐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상장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국한해서 이후에 이제 상장 준비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재무 그리고 회계 관점에서 이제 코스닥의 상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회계 정책을 IFRS를 도입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정 감사인의 외부 감사를 수감한다라는 의미이며 또 이제 상장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정비한다라는 절차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절차들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IPO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고 거래소의 심사에 대응을 하는 뭐 그런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IFRS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회계 결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회계 결산에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장사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고요.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회계 처리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IFRS를 도입해서 결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기준 자체가 어렵고 각종 외부 평가가 필요해서 그런 평가 관련 수수료도 발생하고, 또 뭐 이런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아야 돼서 뭐 프라이빗 어카운턴트라고 부르는 뭐 PA를 활용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IFRS를 도입하면 기본적으로는 결산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IFRS 도입을 끝까지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이게 이 IFRS 결산에 대한 내부 역량이 만약에 미비해서 결산이나 감사 보고서 일정이 지연되면 뭐 상장 심사에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뭐 제가 감사하는 경우에서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정감사인의 감사 결과 과거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돼서 수정을 하고 재공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장 심사에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는 나름대로는 공통된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라이센스 아웃 거래들이 많고, 그와 관련된 이제 수익 인식과 관련된 회계 처리 이슈가 존재를 하고요. R&D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발비 내지는 R&D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가 또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 RCPS,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조달을 하게 되고,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스탁 옵션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IFRS에서는 다 공정가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으며, 또 끝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라이센스 인 거래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그런 회계법인하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 회계적인 리스크를 낮추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제조업 위주로 발달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같은 이런 신약 개발을 베이스로 한 이제 이 신산업, 바이오 산업에 대한 회계 처리나 뭐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레귤레이터 측면에서 좀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숙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고 공론화도 더 진행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IFRS를 도입했으면 이제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수감을 해야 됩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상장을 하려는 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지정감사인을 선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면 A사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을 하고, 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 중에 받아서 예심 청구 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중에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을 완료한, 거의 뭐 감사인 지정부터 상장이 완료될 때까지 1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 굉장히 해피한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제 지정감사를 신청을 했는데요. 2018년 하반기에 감사를 신청하고 연간 재무제표를 이제 감사를 받아서, 그럼 보통 감사 보고서는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2019년 상반기 중에 예심 청구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장 심사가 2019년 연말까지 완료되지를 못하고 2020년 초에 상장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상장을 하려고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려고 봤더니 왼쪽에 있는 외관법상 2020년 초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지정감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0년 1분기에
긴급하게 지정감사를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상장 절차를 새로 진행했던 그런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1년만 유효하다. 그래서 올해 혹은 내년까지만 유효한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상장이 지연되면 지정감사를 한 번 더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감사를 받는 그런 트렌드들을 보면요, 2023년에 이제 신규로 상장한 우리 바이오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보면 1년 만에 지정감사를 졸업한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좀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들을 보시면 제가 1년 더하기 3년이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 지정감사를 4년 이상 받았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2018년, 19년 이럴 때 이제 한참 장이 좋을 때 많은 고민 없이 지정감사부터 신청하고 IPO에 도전했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뭐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결국 2023년에 상장까지 이제 도달한 뭐 이런 사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회계법인에 있습니다만 지정감사부터 신청하시기보다는 다른 IPO 준비를 먼저 좀 더 철저히 하신 후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각종 내부 통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재무제표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우리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겠습니다만 뭐 구매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결산 프로세스들을 다 거쳐서 발생하는 전표들, 거래들을 다 모으면 재무제표가 되게 되고요. 상장사가 되려면 이런 재무보고의 공정을 신뢰성 있게 구축해라라는 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R&D, 구매, 외주 생산, 영업, 인사, 재무 등 모든 그 기업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해라라는 의미인데, 뭐 다행히 바이오 기업은 뭐 생산이나 매출이 아직 없다면 이러한 그 내부 공정에 대한 정비 수준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상장할 때 아무래도 부작용,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측에서 한번 보시면 임직원 횡령, 그리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 무분별한 지급수수료 지급, 상장 신청 전 임원퇴직금 과다 지급, 최대주주 관련 가족이 급여를 받는 경우, 최대주주 소유 개인법인과 전대차 등의 임대거래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를 상장 신청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했던 경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관련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등 제가 읽은 내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보이실 겁니다. 최대주주, 대표이사, 뭐 경영진, 임직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래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당연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RX에서는 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자체적으로 설계 구축하고 뭐 최소 3개월, 요즘 보통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실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부 감사인의 검증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 KRX에서 좀 더 자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거래소에도 이런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회계사 출신의 인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리즈 B 정도를 받고 나면 보통 이런 상장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리즈 C 이후에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뭐 투자 유치, IFRS 도입, 뭐 주관사 선정, 예비 기평, 뭐 지정감사 등등의 내용들이 짧게는 1년 만에 다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뭐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쉬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술 개발은 계속 하고 계시면서 사업화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이런 상장 준비도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창업자가 이 모든 역할을 다 직접 하실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가시게 되면 이 외부 투자자, 주관사, 회계법인, 기평하는 이제 기술평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CFO 그리고 그 CFO 관리된 조직이 좀 필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기술 기반 창업자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겪어본 이런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을 보면 연구자 출신이신 분이 CEO가 되신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자로서의 커리어 디벨롭먼트 과정을 거치시지는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로서의 이제 성공 경험하고 어떤 이 경영자로서의 성공 경험이 반드시 얼라인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냉정하게 만약 내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경영진을 섭외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최고 경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 자문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역량들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잘 모르시는 금융이라든지 외부 자본시장, 공시, 법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내부 조직적인 측면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들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겸손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부 회계 관리제도 내지는 내부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내부 통제라는 것의 그 내부 통제 대상에는 최고 경영자 본인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사례들이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그런 사례들인데요. 대표이사가 회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어떤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사실 대표이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VC들이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본인이 OTP 가지고 그 돈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고 CFO한테는 그냥 필요한 돈만 별도로 보내주는 이러한 경우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이제 주관사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제 실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당연히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재무제표에 기술력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기술력을 재무제표에 표시해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든지,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니까 무조건 감사의견은 적정히 나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선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경영자로서 어떤 이제 준비가 많이 부족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런 스타트업 창업하시고 준비하실 때 좀 다양한 의견을 좀 경청을 하시고 많은 분들과 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